여러분, 한 사건이 여론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남녀가 하룻밤 동안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고 모텔에서 다양한 자세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후 여성은 경찰서에 가서 그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으며 피해자 가족은 계속해서 항소 중입니다. 이 사건의 남성 주인공인 김도영, 1998년생과 여성 주인공인 박수진, 1994년생은 처음 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자주 SNS로 연락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오후 6시경 도영과 수지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울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 9시 반쯤 영화를 보고 난 후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후 도영은 수진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고 그날 밤부터 4월 2일 새벽까지 3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4월 2일 점심 무렵 수진은 강제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서울 동작구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고 도영을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동작구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 도영은 강제적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수진과의 관계가 수진의 동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도영은 관계 중 수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으며 자신이 수진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사람은 서로 결혼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영화 보기 전 이미 이러한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도영은 2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그는 수진의 의사에 반해 처음에는 강제로 관계를 가졌지만 그 후 2번은 수진의 동의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도영은 모든 진술을 번복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모든 관계가 수진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영의 진술 번복을 책임 회피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영에게 강간 혐의로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신고 이후 수진의 가족과 도영의 가족은 합의에 대해 논의했고 도영의 가족이 수진의 가족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으면 수진의 가족이 처벌을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영의 가족은 경제적 사정상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못 제공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발언이 녹음된 음성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 이석훈 씨는 재판에서 수진이 도영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가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수진과 도영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한 점, 수진이 도영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었던 점, 수진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지 않은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진은 진술서에서 도영이 협박이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첫 번째 관계 이후 두 사람이 침대에서 음악을 들으며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첫 번째 이후 약 4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했습니다. 재판 중 도영은 첫 관계 이후 수진에게 돌아가라고 했으나 수진은 늦은 시간이어서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도영이 자세를 바꿀 때 수진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도영은 영화관에서 서로를 껴안았고 관계를 가지기 전 서로 목을 껴안으며 입맞춤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도영의 전화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질투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도영은 서울 강남의 한 마트에 들러 함께 차를 두고 서로 헤어졌으며 수진은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권유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고 도영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이석훈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수진이 실제로 강제관계를 당했는지 아니면 자발적 관계였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여러 증거는 두 사람이 연애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심지어 도영이 수진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해 두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진 또한 관계 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으며 도영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진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건 당시 도영이 3층 테라스로 화장지를 버리기 위해 방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만약 수진이 강제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이정민 씨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2020년 5월 12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며 검사 측은 사건 기록을 근거로 증거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1일 비공개 심리 후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도영에게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영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항소심 내내 도영이 무죄를 주장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메시지가 다수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영은 재판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공정한 판결을 바랐습니다. 반면 수진은 강제로 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간의 메시지는 단순히 농담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밝혔고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 4명의 변호사가 도영을 변호했으며 그중 3명이 직접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사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진은 밤사이 도움을 요청하고 눈물로 간청했다고 했지만 같은 층에 살던 2명의 증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일 수진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수진의 목에 난 자국이 강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연애 과정에서 흔히 남는 키스 자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영의 가족은 사건이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영의 어머니 김정숙 씨는 아들이 무죄임을 믿고 있으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영과 수진은 2019년 3월에 처음 만나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4월 1일 저녁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한 후 도영의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다 되어 자취방으로 돌아가 충전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 도영은 수진의 가방을 방으로 가져갔고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할 때 도영이 침대로 밀어 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진은 강하게 거부했지만 도영은 강제로 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2차례 더 관계를 맺은 후에야 수진에게 집에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수진은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고 도영을 형사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도영의 가족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고 도영은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강제로 관계를 가졌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국민들은 항상 법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매일 저녁 8시에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